유언장 자음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석판 위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는 너무나 잔인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에 비석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녀처럼 건강하던 사람이 죽다니. 진짜 아파서 최근 몇 달간 병원을 들락거린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인생이란 여정의 적절한 행선지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던 자도 그였지. 에우랄리아가 아니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각종 검사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일주일째 걸으며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속이 문드러진 것도 그였다. 운명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니고서야 왜 에우랄리아가 죽었단 말인가. 무덤 파는 사람들이 일을 마치자 자식들과 친구들 옆에 서 있던 아우구스틴은 외로움에 절망을 느꼈다. 나의 일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욕망을 항상 그 따뜻했던 미소로 항상 날 이해하려 했던, 항상 나의 옆에 있었던 내 사랑, 주기만 하고 많이 받진 못했던 내 사랑, 에우랄리아가 이제는 없다니. 아마데우가 잠시 무리를 떠나 늘 그랬듯 신중하게 5,000 페세타짜리 지폐를 접어 장례지기들의 대장손에 쥐어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중얼거린 터에 그는 잠시 정신이 산만해졌다. 아우구스틴은 작별 인사라도 몇 마디 하고 싶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에우랄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깃든 빛이었고 그 말들이 그의 절망적인 사랑에 대한 조촐한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문을 여는 순간마다 그의 영혼에는 눈물이 고여버렸다. 아마데우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마도 그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우구스틴은 그제야 아들, 딸, 셋이 옆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떻게 저 거친 석판이 50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엄마의 기억을 영원히 숨기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함께였다. 아우구스틴은 28년간의 무탈한 결혼 생활, 예상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 아들, 바로 아마데우, 그리고 한참 후에 태어난 카를라를 생각했다. 그가 에우랄리아와 아주 다른 스타일의 젊은 여자에게 푹 빠져 처음으로 아주 심각하게 다툰 직후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거의 그 덕택으로 카를라가 5살이 되던 해에 그가 가장 아끼는 세르지가 태어났다.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5살에 그 아이가 엄마의 죽음에 가장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터였다. 그는 누나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카를라는 항상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18살이 되던 해에 딸은 집을 나갔다. 2년간 피렌체 그리고 미네네 살면서 소식을 전할 겸 핏줄임을 잊지 말라는 듯 총 6장의 엽서를 보내왔고 마치 엄마의 장례에 늦지 않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듯 몇 달 전 집에 돌아왔다. 아우토노마 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한다는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히 어떤 남자와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귀환이 아니라 도피였다. 최근 2년간 미모는 더욱 출중해졌다. 카를라는 언제나 미모가 뛰어났다.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카를라는 너무 수수께끼 같아서 아우구스틴은 딸의 인생에 벌써 몇 명의 남자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마데우는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보다 자기 아내의 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항상 그가 남몰래 부러워해 온 효율성에 입각해 아마데우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여 아버지가 혼자서 상을 치르지 않도록 했고 아우구스틴은 그것도 모르고 에우랄리아를 보호해 주지 못한 채
혼자 망각 속에 두고 간다는 이상한 죄책감을 안고서 터벅터벅 자갈을 밟으며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 없이 혼자 사는 것. 세르지에게 엄마가 없어도 둘이서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었다. 저녁 드시러 오세요. 며느리가 제안했다. 괜찮아. 그리고 이유를 덧붙였다. 차차 익숙해져야지. 안 그래, 세르지? 잘 가세요, 아버지. 카를라가 말하더니 도피에 키스를 했다. 그는 떠나는 딸을 속임수를 써서라도 잡아두고 싶었다. 난 병에 걸렸단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동안 받은 검사 중 절반의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며 에우랄리아에게로 도망칠 수 없으니 너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혹시 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딸아. 저요? 없어요. 딸은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성의 있는 태도로 말했다. 전화할게요. 알았죠? 동생의 머리를 힘껏 헝클며 좀 더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잘 있어, 세르지? 어쨌든 꾀를 내어 딸을 속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후에 진료를 보러 가야 하는 건 사실이었다. 카를라가 있든 없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커진 그는 집을 너무 일찍 나섰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진료 시간 1시간 전이었다. 자신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집착을 생각하니 스스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다. 사형 선고를 받기에 앞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는 에우랄리아를 생각하며 빈 카페로 걸어갔다. 아내가 함께 와 주었다면, 그리고 건강과 무관한 다른 대화로 그의 정신을 분산시켜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기적이군. 차가운 세상에서 살게 된 아내에 대해서는 연민도 없이 그녀가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다니. 정말 이기적이야. 현대미술관 앞을 지나며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회 현수막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카페 생각도, 그리고 잠시나마 슬픈 생각도 들지 않았다. 방 전체는 짙은 황토색 느낌이 물씬 났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창문으로 옮겨갔다. 창문은 무엇이 빠져나가는 지점이 아닌 방과 그림 속 인물을 비추기 위해 아주 강렬하고 거침없는 햇살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제목을 따르자면 그림 속 그 인물은 철학자로서 렘브란트가 그를 그린 4세기 전부터 식탁보가 늘어진 원형 탁자 앞에 앉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환한 빛을 잘 이용해 지혜가 가득 담긴 책을 읽는 중이었다. 가슴팍 중간까지 내려온 철학자의 수염과 그의 전체 모습은 고요함, 평안함, 난 아픈 데가 없어요. 난 죽음의 소식을 전해줄 의사와의 만남도 예정된 바 없어요.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같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같은 방 창문의 반대편에는 상아탑에서부터 조급함, 질병, 불쌍한 나의 사랑 에우랄리아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채워진 현세로 내려오는 계단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짐작건대 그림 앞쪽에는 탁자 위에 놓인 책만큼 두꺼운 책들로 가득한 책장이 있을 터였다. 어째서 내가 저 철학자가 아니란 말인가. 유럽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갤러리를 홍보하고 노르웨이 관광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오슬로 국립미술관 순회 전시회에 선보인 26점의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짧게나마 행복한 이 순간에는 최종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에우랄리아와의 닿을 수 없는 거리, 카를라의 차가움, 세르지의 반항 섞인 눈물, 그리고 아마데우의 침묵을 잊을 수 있었다. 이 수많은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마치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림을 관찰하여 지혜의 진정한 셈을 파보겠다는 듯 철학자의 그림 앞으로 대여섯 번 되돌아왔다. 그가 그림에 푹 빠진 동안 시간이라는 관념은 증발해버렸고 마침내 시계를 보았을 때 그는 이미 병원 약속에 한참 늦은 후였다. 소름 돋는 경험을 안고 현대 미술관에서 나온 그는 아주 신나게 여러 자동차의 주차 위반 딱지를 끊고 있는 단속원을 헉헉거리며 지나 17분이나 늦었으니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24시간을 더 처벌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헉헉거리며 의사를 만날 수 있는지 창구에 물었다. 의사 누구 말인가요? 내 사망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 의사 말입니다. 3층으로 가세요. 대기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알 수 없는 20여 명의 죄수가 그처럼 겁에 질린 듯 앉아 있었다. 현대 미술관에서 가졌던 사색의 시간은 그의 영혼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과가 어떻든 오늘 밤에는 세르지와 TV를 조금 보고 며칠 후에는 영화관에 아이를 데려가리라 다짐했다.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에우랄리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외로움이라는 맹수의 발톱이 얼마나 잔인한지 조금씩 알아가게 된 지금 혼자서 울 시간은 앞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그는 자리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은 늦은 것에 대해 전혀 훈계하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모습을 하고 그녀의 눈부신 흰색 가운 주머니에 꽂힌 연필의 모든 대답이라도 들어있는 듯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털이 꽤나 덥수룩하고 뭐든 뚫을 듯이 강렬한 눈빛을 가진 간호사는 책상 위에 봉투 몇 개를 가져다 놓았다. 아우구스틴은 그곳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책상 위에 떨어지는 봉투 소리는 흡사 에우랄리아의 비석인 석판 치는 소리를 연상케 했다. 모든 상황을 더 괴롭게 만들려고 작정했는지 간호사 청년은 의사 선생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렸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우구스티도 모르는 사이 간호사가 문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녀는 안경을 벗고 동정이 가득 담긴 푸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우구스티는 모든 상황이 길어봐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저려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합니다. 성함이 아르데볼입니다. 그는 그녀가 봉투를 다시 살펴보고 아, 제가 잘못 보았군요 하고 대답한 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처럼 황급히 대답했다. 아우구스티 아르데볼입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의사 선생은 아우구스티 아르데볼이라고 정확하게 쓰인 봉투를 집어들더니 서류 뭉치를 꺼내어 읽고 또 다시 읽었다. 그가 보기에는 문서를 30번도 더 읽는 것 같았다. 아빠도 엄마도 아무런 버팀목도 없이 남겨질 세르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죽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카를라도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걸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아마데우까지.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이 말을 그들에게 자주 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쑥스러움 때문이었던 것 같지만 아우구스틴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의사의 망설임을 지켜보던 그는 폭발할 것만 같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냥 말해주세요, 선생님. 몇 년 남았습니까? 그녀의 침묵에 그는 잔인하지만 용감하게 숫자를 조정했다. 몇 달 남았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우구스티가 약간 당황했다.
제가 어디가 아픈가요? 아, 특별한 게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아르데볼 씨?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특별한 것 없이 당신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틴은 깜짝 놀라 의사의 등받이 쪽으로 물러앉았다. 그녀가 농담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남은 시간이 몇 년, 아니 몇 달, 아니 며칠, 아니 몇 시간밖에 없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려는 걸까? 사랑하는 에우랄리아, 저 세상에 무언가가 있다면 없는 것 같지만 우린 곧 만날 거야. 사랑의 기억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분명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딸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명예롭게 죽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훌륭한 남편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아. 그리고 그는 각종 검진 결과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도 이상이 없고요. 저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트랜스 아미나제,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 그리고 좀 덜 먹고 덜 마시는 생활의 필요성, 특히 술과 담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종류의 훈계를 꽤나 심각하게 했다. 그는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의사의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요? 의사는 마치 테니스를 치듯 대답 대신 질문으로 그의 말을 받아쳤다. 결혼하셨고 자식도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내의 죽음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저께 아내가 죽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런. 그녀는 안경을 벗었다. 위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은 셋을 두셨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대체 이 사람은 안경을 몇 번이나 벗었다 썼다 하는 거지. 네, 셋 맞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동안 그녀가 안경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벗기 위해 안경을 30, 40개는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의사는 다시 안경을 벗고 푸른 눈으로 아우구스티의 의심 가득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놀랍습니다. 결과를 보면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뭔가 잘못된 정황은 절대 없고요. 이보세요, 의사 선생님.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며 농담을 던졌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머리 아픈 일도 없을 거고요. 그녀는 정말 그의 환자가 정말 진정을 찾은 것인지 유심히 살폈다. 숨을 들이쉰 그녀는 아우구스티의 정수리 뒤에 걸린 시계를 보더니 더 이상 일을 미룰 수 없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그가 잘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서류를 넓게 펼치고서 안경을 벗었고 맞다 또 벗었고 그리고 그를 보며 말했다. 제가 화건컨대 아르데볼 씨를 고열에 시달리게 한 그 병, 이하 선염을 앓은 이후,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한 이후 그녀는 다시 서류를 들었고 아우구스티는 마침내 안경을 쓰는 의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그녀가 읽었다. 그러니까 15살 이후로 당신은 생식 능력을 잃었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진 의사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입이 딱 벌어진 아우구스티는 생각했다. 아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자들 앞에 펼쳐진 미래 또한 매우 끔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으니까.